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개지식입니다. 과거 영국은 아편 전쟁을 벌이고 중국에게 홍콩을 빼앗고 자유무역항으로 강제 선포하였습니다. 작은 마을 단위였던 홍콩은 항구와 도로가 건설되면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1860년대 홍콩의 무역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닌 아편과 쿠리 무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쿠리란 무엇인가? 중국, 인도 사람과 같은 아시아계의 단순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쉽게 말하자면 고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17세기 유럽인들은 신대륙개척에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사용했지만 19세기 이후로는 노예를 구하기 힘들었기에 중국의 값싼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던 겁니다. 이때 쿠리 무역으로 농장, 광산, 철도공사, 파나마 운하 건설 현장 등 세계 곳곳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운송 중 사망률이 20%에 달하고 철도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는 하루 1달러 정도의 돈을 받고 일을 하며 심지어 철도 침목 하나에 쿠리 목숨 하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면서도 돈도 적은 사람 취급을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1860년대에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의 국가들도 항구를 개방함으로 홍콩은 서양과 동양을 잇는 중개무역지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유럽의 면화 수출이 중단되자 중국과 인도가 유럽에게 면화를 수출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종주의 문제로 쿠리 무역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후로는 중국인 쿠리들이 목숨 바쳐가며 미국의 철도 공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로 인해 1980년대에 미국이 중국인들의 이민을 제한하여 쏠쏠했던 쿠리 무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잃은 중국인들은 자구책으로 홍콩에서 값싸게 배를 수선, 장비 제작을 하였고 스스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홍콩은 제조업에서 재미를 보며 쿠리 무역보다 공업으로 이득을 보는 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 홍콩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잘 나가나 싶었지만 이때 홍콩의 경제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중국의 공산화가 완전 진행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중개무역의 큰손인 중국 시장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51년부터 1955년 홍콩의 수출액은 반 이상 급락하여 위기를 겪는가 싶었지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중국의 자본가들이 자본을 싸들고 홍콩으로 피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콩은 졸지에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홍콩의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렇지만 자본과 기술을 흡수한 것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한국, 대만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야 대외 수출로 방향을 틀게 된 것에 반해 홍콩은 10년 정도 일찍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홍콩 자체가 내수 시장이 워낙 작고 국제 무역항으로 물건만 있으면 해외로 바로 팔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값싼 인건비가 한몫하게 되는데 50년대 초반 홍콩 도시외곽은 일대의 슬럼가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적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기업에 들어가도 노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홍콩에서는 노조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임금 풍토가 뿌리 깊게 잡히게 되어 결국 현재의 빈부격차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의 풍토가 홍콩의 빈부격차를 현재 세계 1위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지니개수 43.4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득을 34.9%를 차지하고 하위 10%는 2%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니개수 31.6, 일본의 경우 지니개수 24.9를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때마침 전후 20년 동안 세계는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적 면모를 보여주며 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8에서 9% 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사실 홍콩은 60년대부터 소득이 남유럽 국가들과 이미 비슷했었고 수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여 1970년의 경우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중개무역을 합한 총 무역량으로 보자면 1970년에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조그만한 나라에서 2.6%의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렇다면 뭘 그렇게 팔아먹었길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홍콩은 50년대에 섬유업과 플라스틱 소재 산업으로 옷, 신발, 가방, 완구루 등 노동 집약적인 제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60년대에는 한국과 대만이 섬유업에 뛰어들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다른 산업을 찾게 되는데, 새롭게 선택한 분야가 단순 가공조립을 주로 하는 전자공업으로 일본에서 부품을 떼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하여 라디오 수출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는 라디오 조립을 바탕으로 분야를 넓혀 TV, 전화기와 같은 전자제품 분야를 넓히게 되었고, 전자제품 하면 홍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전자산업의 특징이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유독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자산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문맹률이 낮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저임금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말입니다. 70년대에 개발도상국의 평균 문맹률이 35%였지만 동아시아 지역만 5% 내외였고,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게 됩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인종 특성이 다른 인종에 대비하여 IQ가 높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콩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싸면서도 질 높고 노동력이 심지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홍콩도 전환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든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적 경제 침체로 수출 주도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한 곤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엄청난 위협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의 경제 급부상,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가공조립 전자산업을 독점하듯이 수출했지만, 이제는 홍콩보다 더 큰 규모로 경쟁력 있게 치고 오는 한국 때문에 홍콩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홍콩은 영세하게 전자산업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즉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제품 개발은 꿈도 못 꾸고 단순 조립만 가능하여 생산 마진은 떨어지니 경쟁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대신 홍콩의 기업들은 시계, 가구와 같은 새로운 상품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특히 금융과 유통의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기업이나 공장, 기타 회사와 같은 생산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하며, 예를 들어 광고업, 금융, 보험, 연구개발 R&B, 세무 등등 주로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입니다. 이러한 생산자 서비스업을 한 계기는 따로 있는데, 바로 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흑묘 백묘론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중국 인민만 잘 살게 하면 제일이다 라는 마인드로 새로운 산업단지들을 개발하고, 특히 홍콩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1997년 7월 156년에 걸친 홍콩에 대한 영국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중국으로 반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권을 홍콩에게 주어 특별 행정구로 만들었고, 중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홍콩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홍콩은 5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바꾸지 않겠다. 만약 바꾼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겠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합 원칙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기도 하였으며, 굳이 홍콩을 바꾸는 것보다 경제체제, 국제 지위를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도 홍콩 시민들은 불안해하였고, 애초에 중국에서 홍콩으로 도망갔던 자본가들은 다시금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홍콩의 주가는 46%, 부동산은 25%씩 떨어졌습니다. 이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져 금융을 주로 하던 홍콩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오히려 일본의 1인당 소득을 넘었고 구매력 평가로 따지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홍콩이 잘 나가자 해외로 이민 갔던 자본가들도 되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홍콩은 신자유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며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않고 시장이 주도하여 경제성장한 사례이며 자유방임 경제의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경제력만큼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소극적이고 복지 혜택도 거의 없으며 서민들의 삶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노동 정책에 개입하지 않기에 노조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이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어 빈부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작은 나라 홍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홍콩 시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